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즌2 야사특강 시작할 건데요. 자, 제가 뭘로 할 거냐면 두 번째 얘기는 현대사로 할 거예요. 자, 현대사로 하는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야기로 기억되는 현대사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 수업은 근데 좀 연표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배경 얘기나 이런 얘기들도 좀 조금씩 많이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될 현대사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현대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공부가 한국사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도 있지만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전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그 얘기를 먼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현대사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상황까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사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원의 내용이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수립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수립. 이게 단원의 제목이야.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사실은 이 한계를 지적하면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의 수립과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분단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계에서 바라보는 사실은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그 다음에 가장 큰 과제는 사실은 뭐야? 분단이지. 아니 물론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아. 뭐 문제가 한두 개인가? 그렇잖아요. 그 문제점만 얘기해도 오늘 우리 집에 못 가. 그죠? 자, 그런데 어쨌건 역사계가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면 대한민국의 수립이고 그 다음에 한계를 말하면 분단이지. 여기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날 현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나오지. 그러면 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분단이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얘랑 짝꿍이 누구야? 예, 분단의 해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하면 뭘 하냐면 그러니까 45년 광복 이후에 우리는 3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안타깝게도 분단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으로 잘리게 되는 거지. 되셨죠? 그러니까 요 시기와 관련된 사항 이게 사실은 출제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현대사 전체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무슨 뭐 대원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에 뭐 모든 사건을 다 합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독립협회 그 다음에 뭐 신간에 다 합치잖아. 그러면 다 합쳐도요. 걔네들을 하나씩 주제로 다 해도 얘보다 많이 나오는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전체에서 출제율 1위는 누구냐면 무조건 대한민국 수립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3년의 역사는 진짜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대한민국 수립과정이 나오지. 여러분 틀리면 되게 치명적이 돼요. 왜냐하면 내 경쟁자들은 대부분 다 맞출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 근데 문제는 요즘에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됐죠? 출제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통일 대박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볼 땐 뭐 이제 2017년에도 그럼 통일이 뭐 예전처럼 많이 나올 거냐?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야.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머지는 그럼 또 뭐로 이루어져 있냐? 현대사가. 나머지는 한 두 개 정도만 더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화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산업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의 나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가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정말 이 땅이 잿더미가 된다고. 이 땅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희망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세계 무역 규모 11위 국가 그러니까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산업화야. 산업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산업화만 이룬 게 아니라 우리는 뭐도 이뤘냐면 민주화도 이루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게 바로 또 하나가 민주화죠.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독립을 했던 신생 독립국 중에 대한민국처럼 민주화가 안착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은 식민지가 아니었잖아. 2차 대전 전에. 거의 없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처럼 그러니까 누구만큼만 살자. 그게 누구였냐면 미얀마였어요. 미얀마. 당시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버마라고 불렀어요. 버마.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랑 대한민국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미얀마에다 비교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얀마랑 비교가 돼?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미얀마는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미얀마만큼 살자라고 했을 때 그 군사독재 정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잖아. 그죠? 그래서 현대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수립과정과 통일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문화사인데 현대 문화사는 정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사는 근데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사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볍게 보시거나 또는 이 문제풀이방 같은 데 가서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주제 확인하는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문화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수립과 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수립이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막상 공부해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라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 그런데 통일과정 같은 경우는요. 통일정책은 그것마저도 쉬워요. 그래서 통일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2년 7.4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무조건 셋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런데 선지가 4개가 필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그러니까 선지가 그 3개가 중복선지로 나오거나 아니면 엉뚱한 애를 하나 그냥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어 대북 7.7 선언이라든가 또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 오답요원으로 선지가 하나 그냥 들어와요. 이해되셨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은 뭐 분량이 기본적으로 되게 작습니다. 되셨죠?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현대사를 공부할 때 가장 사실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민주화. 그러니까 단원의 제목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얘가 발전입니다. 이 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원이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이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출제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먼저 정확하게 하는 건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수험 공부를 그렇게 순진하게 해. 왜냐면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험과의 공부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정해지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착오하면 그냥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합격자들이 1년 반, 2년 만에 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 구급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부 실제로 한 6개월만 하면 돼. 근데 왜 그렇게 걸리냐고? 왜 이렇게 걸리냐면요. 그게 나머지는 시행착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출제율이 높은 애가 누구냐야. 누구부터 외워야 되냐지. 왜냐면 수험가의 대부분의 공부는 암기성이 강한 애들인데 이 암기성이 강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얘네들과 상관없이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한국사 내가 좀 공부했는데 이렇게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수험 기간 얼마나 됐냐? 한국사 몇 달 했냐? 그럼 솔직히 몇 달 안 됐거든. 왜냐면 뭐 이제 1년? 뭐 이제 뭐 6개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한국사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몇 달 동안에 한국사의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주입식으로 암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튕겨 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외우고 까먹고 계속 반복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까먹더라도 누구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면 현대사에서는
현대사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무조건 뭐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거 두 개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해도 분량이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만큼 안 돼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이게 하나가 이거 두 개 합한 거보다 분량이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출제율은 얘네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에 출제율의 한 20배는 높아요. 출제율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돼? 무조건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지금 야사특강에서 시즌2에서 다루는 건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야. 왜냐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기 올해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9급은 화두가 뭐였냐면 7급은 화두가 문화사거든. 문화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낸 거예요. 그러면 9급은 화두가 뭐냐? 근현대사야.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도 뭐가 나왔냐면 박정희 때 국민교육헌장. 근데 박정희 때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이 뭔지는 아십니까? 전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은 진짜 외운 세대예요. 그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국민교육헌장을 언제 만들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김대중 납치 사건.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이 납치됐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김대중 대통령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수서 배치해보라고 어느 게 먼저야. 그럼 멍한 거지. 멍한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올해 기출문제 얘기한 거야. 작년 것도 아니고 2016년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보기에는 이게 분량이 제법 돼요. 됐죠? 그래서 저와 함께 시즌2에서 제가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을 쭉 나갈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도 하시고 뭐 조금 그 암기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럼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좀 까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제가 이거 무료특강 인터넷으로 계속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펜 잡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 메모했던 여기 지금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문제풀이반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완전 겨울이 되죠.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리플레이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했을 때보다 수업은 제가 근현대사 수업을 할 때 항상 이게 한국사 전체 종강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에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좀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역사의 뒷얘기 이런 것도 조금씩 얘기할게요. 됐죠? 그래서 뭐 박정희 얘기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괜찮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지. 뭐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전두환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시간 말고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부터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박정희 동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 동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냥 그분이 머리가 별로 없다는 거 말고는 모르시잖아.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어 4.19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수업을 듣고 영상을 보시면 또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게 조금 더 수업을 프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무슨 얘기니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현대사 개관을 할게요. 그리고 이승만 얘기를 앞에 살짝 들어갈 거예요. 이승만 정보 조금 하고 아마 수업이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끝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에서 일단 제가 한 6강 정도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은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수업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현대사 개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사인데 일단 개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이 수업은 저랑 수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본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의 한국사가 무슨 과목이죠? 한국사가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는 시간의 과목이야.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죽으면 이건 과목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과목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외우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예를 들어 정리하시건 항상 시간선과 함께 움직여야 돼. 이해됐죠? 시간이 떠나버리면 꽝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경적 임명서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다고. 왜냐면 예를 들어 자료가 명종실록. 그럼 몇 세기야? 그 몇 세기인지가 순간적으로 안 떠올라. 그럼 꽝이라고요. 이 과목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82년 이모군란의 원인, 경과, 결과가 뭐야? 근데 그것만 외워. 근데 82년 이모군란은 왜 일어난 거야? 시대적 상황이 뭐냐고. 근데 시대적 상황을 잘 몰라. 그럼 꽝이에요. 이 과목은. 그러니까 이모군란이라는 건 반드시 그러니까 민씨 정권의 출현 이후에 민씨가 본격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를 했거든. 다 틀어막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중전 민씨가 등장하고 나면 권력의 전면에 나서고 나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76년 개항을 하고 80년부터 2차 수진사 김홍집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개혁 정책을 하고 그래서 그해 12월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걸 만들고 초기 개혁 정책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럼 그 초기 개혁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터지는 사건이 이모군란이야. 이 시대적 상황이 없으면 이모군란은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 속에서 정리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항상 어떻게 정리하냐면 100년 단위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100년 단위죠. 100년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이 얘기 아니에요? 또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기가. 계속 이렇게 돌죠. 그런데 근현대사에 오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근현대사는 전근대사보다 10배 자세히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교과서의 서술이 여러분 똑같이 서술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라인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10배 자세한 거야.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항상 어떻게 돈다? 10년 단위로 돌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들어가면 자 얘기의 수업의 시작이 1860년 대원군의 집권. 그러면 대원군 집권 이후에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주의 거부 정책.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러면 1870년대 그러면 민씨 정권의 출현과 개항. 1880년대 그러면 뭐 초기 개혁 정책의 추진과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다음에 뭐 거문도 사건, 조선의 중립 발언. 뭐 이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1890년대 그러면 뭐 도항농민운동, 청일 전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돌아야 돼 라인이 근현대사는 10년이야. 됐죠?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순간 현대사도 변함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현대사로 가볼게요. 자, 현대사는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5년 단위로 도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유일하게 5년 이제 단위로 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지금 오늘 50년 그러니까 10하국 이승만 정부부터 갈 건데 자, 여기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만 어쩔 수 없이 5년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45년 광복이죠. 그리고 48년 대한민국의 수립이야. 그리고 마지막 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5년이지. 됐죠?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다시 계속 10년 단위로 돌 거고 마지막은 9차 개헌. 대통령의 임기 때문에 5년으로 끊어볼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1850년대.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됐고 일단 어떤 자료가 나왔다. 신문기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다. 근데 1950년대야. 그러면 문제 접근의 일단 가장 기본은 뭐야? 1공화국 이승만 정부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960년대 그러면 3공화국. 박정희 정부예요. 2공화국 어디 갔어요? 2공화국은 너무 짧아. 그래서 10년 단위로 못해. 그러니까 2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바로 9개월 만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1년을 채 못 채워. 그러니까 2공화국은 나중에 따로 할 건데 10년 단위로는 정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960년대 그럼 뭐다? 3공화국 박정희 정부야. 됐죠? 그 다음에 1970년대 그러면 이제 4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죠. 왜냐면 거의 헌정의 중단 상태거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름 그대로 부르시면 돼요. 유신체제. 되셨죠? 그럼 여기도 박정희예요.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20년 하죠. 정확하게 18년 6개월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한 조선의 국왕의 통치기간보다 재위기간보다 길어요. 되셨죠? 그래서 현대사에서 사실은 박정희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잖아.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현대사에서 박정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건 부정적으로 보건 그걸 떠나서 박정희를 빼고는 한국의 현대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통치기간도 너무 길고요. 그 다음에 업적도 되게 많아요. 됐죠?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그러면 5공화국 전두환 정부야.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이거 말씀드릴게요.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9차 개헌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9차 개헌이 현행헌법이야.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9차 개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으로 돌아? 5년으로 돌 거야. 되시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자, 88년에 자, 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한 번 팔로 걸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50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3838 3838로 갈 거야. 됐죠? 자, 그래서 93년에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예요. 됐죠? 그 왜 부른 이름이 바뀌었어? 아, 왜 바뀌었냐면 여러분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질문. 지금 몇 공화국이야? 아, 지금 6, 7, 8. 틀리는 거야. 지금 몇 공화국? 6공화국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명칭은 헌법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만들어진 9차 개헌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은 6공화국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했던 김영삼 정부가 이전의 정권들은 다 군사 정권들이잖아. 다 군인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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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랑 같이 휩쓸리는 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문민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98년에 등장하는 게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예요. 이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라는 건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민주적 절차를 통한이야. 그러면 민주적 절차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선거를 통한 거죠. 그러니까 4.19라든가 뭐 이제 이런 아주 급변하는 사건 말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 원래 민주적 절차에서 정부가 바뀌는 건 선거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 최초가 김대중 정부지.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 정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되셨죠? 자, 그다음 자, 그리고 나면 이 뒤로는 시험에 이제 뭐 절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1863년 대원군의 집권부터 2000년 6.15 남북공동 선언까지야. 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요 다음 정부가 뭐예요? 노무현 정부고 그 다음 정부가 이명박 정부고 그리고 지금이잖아. 되셨죠? 네. 그런데 요 뒤쪽은 사실은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 현대사는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끔 디테일하게 연표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것 빼고는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많이 내지도 않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여기랑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 있어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가하거나 이렇게 막 찍어서 물어보기에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단순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화의 대표가 뭐냐면 그냥 연표 문제야. 왜냐하면 사건 툭툭툭 꺼내놓고서 뭐라 그래?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봐라.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또 줄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950년대 자 1공화국이라고 얘기했죠. 이승만. 그러면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일단 제가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이승만 정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일단 개헌의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실현의 사실은 대표야.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이 민주화를 유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꾸 건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히 이승만 정권에서는 개헌의 과정을 체크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뭐로 끝나는 거야? 4.19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 4.19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실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4.19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4.19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민주주의의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은 뭐냐? 민주주의 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87년 6월 항쟁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학계 평가가 뭐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요. 되셨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 안 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일단 역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민주화에 대한 골격을 갖추었다라고 보는 게 학계의 평가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일단 현대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4.19 혁명.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야? 87년 6월 민주항쟁이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여기가 일단 출제 포인트겠죠.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두 개를 제가 따로 비교도 해드릴게요. 뭐 그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키워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3공하고 박정희로 갑니다. 자, 박정희는 어떻게 되냐면 키워드가 일단 두 개인데, 자, 하나가 뭐냐면 경제성장, 또 하나가 뭐냐면 반공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일단 이 두 축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입 다물어. 배불리 먹게 해줄게. 무조건 믿고 따라와. 가난이 지겹지도 않냐?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무조건 따라와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독재 개발의 논리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줄게. 그래서 경제성장이에요. 이게 박정희의 첫 번째 축이야.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배불리 먹게 해줄게. 됐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느낌이 안 와? 전 보세요.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아도 돼. 나는 할 말을 해야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입을 다물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반공이에요. 입 다물어. 우리는 잊었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쉬는 중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네 얘기만 할 거냐? 입을 다물어라. 이게 반공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는 두 개의 축으로 밀고 갈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제일주의. 또 하나가 뭐냐면 반공이에요. 됐죠? 자, 그게 뭐냐면 삼공화국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1970년에 사실은 박정희가 위기 상황을 맞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70년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60년대 말부터 사실은 그 중동 국가들이 사실은 자원을 둘러싸고 막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1973년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산유 국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1차 석유 파동이 터지는데 1차 석유 파동이 터지고 나면 오히려 상황이 괜찮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중동 국가들끼리 전쟁하고 막 국제 정세 안 좋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국내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국가 경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말했던 야, 입 다물어. 배불리 먹게 해줄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뭘 입을 다물어. 다물긴 배고파 죽겠는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반공. 이 반공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1969년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또 할게요. 19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냉전 완화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프랑스 말로 데탕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신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편하게 들어봐요. 그러니까 냉전의 종식은 아니고 냉전의 완화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란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빨간세계의 첨예한 대립이 약화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막 위아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날 거다. 이게 이제는 무리인 거야. 그러니까 전쟁 날 거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써먹어? 언제까지? 전쟁 날 것 같은 위기감의 고조를 이걸 언제까지 써먹어?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이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위기에 봉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고 했는 이제 이룰 거라고 얘기했는데 경제가 침체됐지. 그 다음에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분위기도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박정희는 정면 돌파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신의 출범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유신의 출범은 사실은 이게 핵심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됐죠? 대통령의 권한을 극단적으로 이제 높이는데 자, 이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유신의 핵심어가 통일주체국민회의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데 여러분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박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이야. 그런데 딱 한 번 박정희가 통일을 얘기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유신 때야.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을 만들어내는 명분은 반공이 아니야. 북한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뭘 위해서냐면 통일을 위해서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바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신 시대를 대표하는 단체가 반공 국민회의가 아니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뭘 가장 잘 보여준다? 유신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신체제는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극단적으로 세진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긴급조치권이에요. 그래서 이 긴급조치는 총 1호에서 9호까지 발표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헌정의 중단 상태라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헌법이 따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게 헌법인 거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시대가 뭐냐면 유신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뒤가 말씀드리겠지만 1979년 10월 26일 사실은 권력 내부에서 결국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보부 장관이었던 김재규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2.6 사태라 그러죠. 12.6 사태. 되셨죠? 그래서 12.6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근데 이 유신 체제가 엄청난 겨울공화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도 민주화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유신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신헌법이 안 바뀌는 거야. 유신헌법이 안 바뀌어.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 서울 쪽에서 밝은 빛이 나는 거야. 그 이제 국민들이 이 빛이 어디서 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이 빛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야? 전두환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과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동기들. 그래서 이제 6.4 11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김복동, 정호영, 이제 소위 말하는 이 6.4 11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박정희가 했던 5.16 군사정변을 정말 비슷하게 똑같이 운영해요.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구도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사실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전격 체포하고,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게 돼. 이제 국민들은, 이상하다. 겨울공원이 끝나고, 이 땅에도 민주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야. 이상한데. 그런데 이제 5월에 사실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 장관 서리에 취임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권력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셨죠? 자,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시위, 서울의 봄,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5.18을 거쳐서 전두환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자 1980년대 그러면 5공화국 전두환 정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두환 정부는 특징이 뭐냐? 제가 일단 크게 10년 단위로 제가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주의적 강권 통치야. 그러니까 그 전두환은 두 축으로 가는데 두 개의 축으로 가요. 하나가 뭐냐면 권위주의적 강권 통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유화 정책이에요.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소위 말하는 이런 민주화 세력들은 정말 박살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유화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 유화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만 한번 볼게요. 자, 유화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3S 정책이야. 3S 정책. 이 3S 정책은 원래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죠. 소위 말하면 서커스 정치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즐기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저에게 맡기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들 있죠?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다 이때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뭐야? 프로야구? 프로야구 전두환이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프로축구? 이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한민국 3대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스포츠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 중에 KBS 9시 뉴스의 시간을 뒤로 미룰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이랑은 달라서 국영방송국 KBS는, 그러니까 채널 9번, 9번은 어떤 스포츠의 결승전이건 뭐건 하다가 9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계를 중단하고 9시 뉴스가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너무 인기 있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KBS 9시 스포츠가 아니 9시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KBS 뉴스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3대 스포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축구와 야구,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 알아? 나랑 같은 세대야. 자, 그래서 네, 잘못했어요. 그게 씨름이에요. 씨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프로 씨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기라고 하는 엄청난 또 거기서 슈퍼스타가 탄생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소위 말하면 스포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크린. 1981년 컬러 TV 방송을 전국적으로 전격 실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때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없었죠? 저는 있었어. 근데 제가 이거 어릴 때인데 제가 이때 그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어린 나이인데. 왜냐면 그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를 보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흑백 사진을 보다가 칼라 사진을 보는 게 아니야. 흑백 사진은 굉장히 선명하잖아. 옛날에 흑백 TV는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TV를 멀리서 봐야 돼. 그래야 보여. 그래서 이렇게 까맣고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보여. 그런데 정말 TV 방송이 시작됐는데 여배우가 나왔는데 야 진짜 입술이 빨간 거야. 우와 진짜 눈이 시퍼런 거야. 그게 색깔이 진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장 끝나잖아요. 그럼 다 TV 앞에 모이는 거야. 됐죠? 이게 스크린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12시 이후에 여러분 그 유신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겨울공화국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진짜 꼼짝마야. 꼼짝마. 야간 통행 금지라는 거 있었던 거 아세요? 이 말이 뭔지는 아세요? 밤 12시가 되면 밖에 못 나가. 만약에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우리 대문 밖에 나가면 그건 우리 집 아니지 그 순간. 그러면 12시에 제가 대문 밖에 나가잖아요.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그러면 그때 밤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방범이라고 있었거든요. 잡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로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지 거기서 막 다 기록하고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새벽 5시에 집에 가라 그래요. 새벽 5시에 풀려나는 거야. 이게 야간 통행 금지야. 그 다음에 아침 6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관공서에서 새마을운동 노래를 틀어줘요. 그래서 새벽 종이 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자다 또 막 다 이렇게 일어나갖고 일터로 나가는 거야. 무슨 좀비야? 전 국민의 군인화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3공화국 때 그러니까 박정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유신은 무리였다고. 3공화국 때 이게 성공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도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는데 그때 가장 빨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조직화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조직화돼서 룰대로 움직이는 걸 군인보다 잘하는 게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전 사회 분위기가 군인이야. 다 군인이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떤 시대를 학교를 다녔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군사훈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예전에 교련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학교 가는 날 교련이라는 과목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 학교를 제가 고등학생인데 군인이 아닌데 고등학생인데 군복을 입고 학교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뭘 하냐면 그 진짜 총을 주면 안 되겠죠? 무서운 고삐리들한테. 그래서 그렇죠. 그럼 쏴요. 선생님 쏴. 얘들은. 그래서 나무총을 줘요. 그래서 나무총을 줘서 그 나무총을 갖고요. 여러분 정말 수업 시간에 그 총검술 연습했어요. 그걸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교련 선생님은 원래 전직이 군인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위거나 보통 이제 대위 출신들이 많아. 영관으로 예를 들어 영관급 그러니까 대령, 중령, 소령 그쪽으로 진급 안 된 사람 중에
학교 선생님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실제로 학교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 군사훈련 시켰다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세대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 방법이 통한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되셨죠? 이렇게 유신은 겨울공화국이었어요. 진짜 꼼짝마야. 꼼짝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실은 큰 집에 제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그때는 밤에 지냈거든요? 그럼 밤 12시가 넘어. 내가 되게 꼬맹이였을 때. 근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집에를 못 돌아오고 큰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어머니가 저 깨워서 업고서는 왔던 그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시대야. 무시무시한 시대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현대사에서 금지곡도 가장 많았던 시대야. 진짜 꼼짝마라니까 꼼짝마. 그래서 겨울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송창식이라는 가수의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왜 불러라는. 여러분은 모르죠? 그래서 왜 불러 하는 노래가 있어요. 금지곡이야. 어디다 대고 왜 불러니? 금지곡이야. 이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노래가 그건 너란 노래가 있어요. 그건 너 이렇게 하고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니? 그래서 금지곡이야. 그 다음에 엘리제 여왕이라고 하는 LP판에서 최초로 100만 장을 넘었다는 그 이미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되게 전설 같은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트곡이 동백꽃 아가씨라는 노래인데 외풍, 일본풍이 난다. 그래서 금지곡이에요. 그 다음에 껌 씹는 아가씨. 그래서 제목이 아가씨가 왜 껌을 씹어? 금지곡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금지곡도 진짜 많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단속이라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상륙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경찰들이 미니스커트 단속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릎에서 몇 센치, 내가 그걸 센치는 까먹었는데 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센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센치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치마를 압수당해요. 됐죠? 물론 딴 거 줘요. 됐죠? 뭐 치마 압수도 가라 그러겠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랬고. 그 다음에 당시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유행하거든요. 히피의 상징 중에 하나가 남자가 장발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평생을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 긴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TV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TV 방송에 연예인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죠. 아니 무슨 놈은 남자가 머리가 저렇게 기냐. 그랬더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길거리에서 장발 단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럼 남자들 중에 머리가 긴데? 그럼 일로 와봐.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센치를 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경찰이 남자 머리를 남자 머리를 그냥 깎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이런 시대가 상상이 돼? 이게 겨울공화국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70년대 이 유신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80년대 5공화국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 5공화국 때 전두환이 사실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유화 정책이 굉장히 잘 통했던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때 전 세계적으로 3조 호황기였어요. 3조 호황기.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고 이때 한국 경제가 엄청난 화랑기예요. 그러니까 85, 86, 87 이런 시기에 어땠냐면 경제 성장률이 연 경제 성장률이 10%씩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대통령들이 이 경제 성장에 집착하잖아.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엄청난 압축 고도 성장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경제가 너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박정희 때 성장한 거랑은 또 달라. 왜 그러냐면 박정희 때는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보다 10%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전두환 때는 이미 경제 규모가 일정 사이즈 이상이야. 그런데 계속 10%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복복리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잘 됐겠어. 그래서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현대사에서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기는 무조건 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박정희 때 경제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사에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는 5공화국 전두환식입니다. 이때 경제가 얼마나 잘 됐냐면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냥 모든 게 다 돈이라 그랬어. 그냥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죠.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개들 있죠, 개. 독. 그러니까 개들도 입에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점심값이 없어. 돈이 없지? 그럼 못 찾으면 돼. 그럼 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가 멍 하면 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돈 주워 오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깔린 거야.
이게 50대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모든 기본은 박정희가 다 심어놓고 그 열매는 전두환이 다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한국 경제라는 밥을 정말 잘 지은 거야. 그리고 전두환 때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밥을 맛있게 먹은 거야. 그리고 노태우가 누룽지까지 다 긁어 먹은 거야. 그리고 나면 김영삼이 밥을 또 안 쳐야 되잖아. 그런데 밥솥을 긁다가 밥솥을 빵 꾸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1980년대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기고. 그런데 나중에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 결국은 86, 87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의 이 두 얼굴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정권 교체는 실패해요. 그리고 자 다시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의 배풀이지 배풀. 6.4 11기 동기고 그 다음에 12.12 사태를 성공시키고 신고 있던 워커를 둘이 벗어서 그 자리에서 양주를 한 병씩 따라서 워커에다 넣은 양주로 원샷을 러브샷을 했다는 그 엄청난 배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연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육공화국이 돼요. 근데 노태우 정부는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시험에 일단 뭐가 나오냐면 북방 외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가장 좋아진 게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나중에 뒤에서 이게 통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91년에 체결되는 남북기본합의서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되겠죠. 그렇죠? 우리 민족이 통일될 건데 물론 그게 언제든 간에 뭐 이 민족이 언제까지 나눠져 있겠어요? 그렇죠? 통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통일이 되고 나면 통일의 역사가 쓰여질 때 그 통일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되셨죠? 그래서 이때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뭐 헝가리, 폴란드, 유고, 소련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건 중국이야. 여러분 이 제 말이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엄청난 반공교육을 받았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찔러야 될 세상의 가장 큰 악이 북한 괴뢰 집단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중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중화인민공화국 놈들이야. 왜냐하면 얘들이 아니면 우리가 통일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 같은 세대는요. 여러분 중국과 수교를 맺는 게 되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의 원수인 것처럼 중국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교육국가가 누구야? 제일 많이 무역하는 대상이 누구야? 중국이죠. 여러분은 그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반공 세대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중국과 우리가 그러니까 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중국이 아니라 대만을 자르고 사실은 대륙에 있는 중국과 사실은 우리가 무역을 하고 외교관계를 맺는다. 사실 반공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자, 이때 중국과도 수교를 맺게 돼요. 됐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내용으로는 자, 심한 내용으로는 이때 여소야대 전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자, 여당이 작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숫자가 야당이 더 많아요. 지금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소야대 전국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야. 되셨죠?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김영삼 정부가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혁을 해요. 특히 군대 내에 있었던 불법 조직, 그 뒤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6.4 11기 그러니까 전두환 그러니까 노태우, 김복동, 정호영 이 전부 하나회 멤버들이거든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만들었던 사실은 불법 서클이지. 그 하나회도 사실은 김영삼이 다 사실은 하나회 제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회 같은 거, 이제 군대 내 하나회 같은 거 없앨 때, 뭐 김영삼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생명의 위협도 느꼈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영삼 정부와 관련해서 이 김영삼 정부의 각종 개혁이 최근에 계속 문제 출제된 거 아십니까? 특히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는 지금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93년에 전격 시행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개혁들을 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총독부 건물도 그대로 이제 사실은 경복궁 앞에 놔뒀었잖아. 그 전에 군사정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대로 썼어. 뭘로 썼는지 아세요? 중앙청 건물로 썼어. 근데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닌 게 여러분 경복궁이라는 게 실제로 그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좌명우사, 그 다음에 전조우침,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주산, 조산. 그래서 이제 요 모든 풍수지리 딱 맞춰서 그 혈에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복궁의 앞에 3분의 1을 밀고 들어오잖아, 얘네들이. 딱 어디까지냐면 근정전. 그러니까 근정전 앞까지. 그 밀고 들어온 다음에 하늘에서 보면 날 일자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경복궁의 정문이 뭐냐면 광화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문도 없었던 거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건물을 사실은 중앙청 건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참 황당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거 계속 썼는지 아세요? 이유가? 건물을 너무 잘 만들었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허무는 건 너무 좀 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그냥 놔두고 썼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이건 이제 사실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지 옛날. 그래서 중앙청 건물을 허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여러 가지 또 개혁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가 초기에 대국민 지지율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 정도 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대국민 지지율이 90%에 육박해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박정희가 지지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그 시기 안 그랬어요. 오히려 박정희는 뒤에 더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야. 당대보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모르시잖아. 그렇죠? 그 뒤에 오히려 더 많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근데 당시의 대국민 지지율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개혁으로. 그런데 사실은 끝날 때는 가장 또 쓸쓸히 끝나요. 그래서 레임덕도 빨리 시작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초기에 엄청났던 지지율은 그 지지자들은 사실은 다 나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또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각종 사고가 많았어요. 각종 사고가.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데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해볼까요? 서해 회미리오 이제 침몰 됐죠? 그러니까 뭐 배가 이 정도에서만 침몰한 게 아니야. 서해 회미리오 침몰. 그다음에 근데 그때는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기 비행기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참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구 지하철 참사 있죠.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 대구 지하철에서 거기 신나 뿌린 다음에 불 붙인 거 있잖아. 그거 말고 그 사건 말고 그게 여러분이 아는 건 나중 얘기고 그거 말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또 있어요. 이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포에서는요 도시가스가 폭발해요. 그래서 세워져 있던 차들이 막 하늘로 날아가고 막 그래요. 가스 폭발하니까 뭐 되게 대단하게 폭발했겠죠. 그래서 각종 사고야.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고가 좀 더 큽니다. 이게 무슨 헐리우드 영화도 아닌데. 그러니까 차들이 한강다리를 달리고 있는데 한강다리가 무너져 내려요. 이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요. 이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각종 사건들, 사고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뭐로 끝나냐면, 뭐로 끝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나는 F였던 거죠. 그래서 IMF로 끝나요.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김영삼 정부가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김대중 정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자,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자, 국민의 정부는 축을 딱 두 개로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북, 그러니까 대외죠, 대외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자 남북 정상회담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자,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합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북한과의 개선, 관계 개선.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국내적으로는 찬바람 쌩쌩 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밖과 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햇볕 정책인데, 안으로는 찬바람 쌩쌩 불어.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 정책이야. 그러니까, 일명 고통분담이죠. 그러니까 IMF 체제를 벗어난다. 자, 이런 명분 속에서 노동자들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해요. 그래서 뭐 혹자들이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좌파 정권. 세상에 어떤 좌파 정권이 이렇게 노동자를 잘라? 이해되셨죠? 김대중 정부가 무슨 좌파 정권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극우가 많은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는 좌파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노동자를 너무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고통분담.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암울했던 시기인지 아세요? 이때 우리 아버지들이 퇴근을 못했어. 퇴근을. 책상 뺄까 봐. 집에를 못 가. 계속 있잖아 회사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책상이랑 사람을 함께 뺐어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IMF야.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겪은 세대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야. 갈 곳을 잃은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불철주야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회사에서 잘린 거죠. 근데 잘렸다고 집에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잘린 아버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구직을 하려고 그래도 구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시기를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스 밴드라고 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노래 잘 모실 건데 나중에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틀어드릴까요? 그래서 한스 밴드에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사실은 리듬은 되게 신나요. 그래서 딴따다단딴딴 따다다단딴딴 딴따다단딴딴딴따단따단 이렇게 리듬은 되게 신나요. 그런데 가사는 당시 이제 아픔을 보여주죠. 대한민국의 아픔. 시험을 망쳤어. 오락실에 갔어. 그런데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런데 아빠가 뭐야? 엄마한테 비밀로 하래. 그래서 이제 비밀로 하라 그러면서 용돈을 주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빠가 회사 간 게 아니라 동네 오락실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고수부지, 그 다음에 남산, 동네 오락실에 아저씨들이 양복 입고 잔뜩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빠들이 잘리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낮에 뉴스가 나와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뭐라고요? 회사원들이 잘려서 동네 오락실 이런 데 전전한다는 기사가 나와. 그러면 그 기사를 보면서 엄마가 뭐냐면 혀를 쯧쯧 차는 거야. 그러니까 굳어지는 아빠의 얼굴.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게 오락실이라는 노래인데 리듬은 굉장히 신나는데 이 시대적 상황이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한국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시기 이후에 안타깝게도 한국의 빈부격차가 사실은 가장 좁았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간격이 많이 붙었을 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 때거든요.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한국의 소위 말하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아픈 단어들이 있잖아요. 삼포세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슬픈 단어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계약직. 한국의 계약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직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거치면서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봐. 아닌가? 여러분은 있었나?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계약직 선생님이 있었어?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 아니면 아니지. 계약직 선생님은 또 뭐야. 그런데 요즘에 학교를 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기간제예요. 다 계약직이야. 그리고 학교도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1년을 이 선생님이 채우면 뭘 줘야 되냐면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공립학교들이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들이 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11개월이 딱 지나면 해고 통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단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0년 단위로 자 정리해보는 현대사 크게 제가 자 10년 단위로 해서 크게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자, 이 얘기부터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은 전체 개관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그 연표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들어가서 각 연도별로 해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그 자료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각 시간대별로 연표적으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쭉 스토리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 스토리를 좀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